오늘 처음 시작되는 코너입니다. 정말 많이 그동안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나온 코너예요. 이름하여 지방러의 시간 여행이고요. 남선영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심해서 만들어진 코너 지방러의 네. 시간 여행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네. 그 지방러라는 말을 다들 이제는 아실 텐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출신 혹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방러고 김연경 아나운서께서도 지방러시고요. 네. 이 방송을 듣는 다수의 청취자가 지방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간 사람들의 얘기가 중심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지방러가 아니라 지방러의 시간 여행으로 이름을 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시간 여행을 좀 해볼 텐데요. 시야를 저기 먼 과거까지 좀 넓혀보겠습니다. 보통 일자리 찾아서 상경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일자리 찾아서 상경한 사람들이 요즘에만 있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예전부터 있어 왔죠. 네, 맞아요. 저희 퀴즈에서 네. 이제난고라고 하는 책을 꽤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럼요. 네, 그 책이 사실 조선시대의 황윤석이라고 하는 선비가 10대 때부터 죽기 이틀 전까지 53년 동안 꾸준히 써온 일기장이거든요. 와. 이 꾸준함만 봐도 좀 유추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황윤석은 아주 대단한 인재였습니다. 예. 고향이 고창인데 네. 그 고창을 넘어서 호남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천재였는데요. 이런 사람도 서울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별 국리를 다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도 네.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고생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별 국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국리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첩이라도 하나 드려야겠다라는 국리를 했습니다. 네. 첩이요? 네, 첩. 이게 강직한 선비라고 알려진 분이세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색을 밝혀서 첩을 한 명 더 드리겠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하숙집에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근근히 버텨오고 계셨는데 서울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부모님이 보낸 용돈을 보태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보태고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도. 네, 맞아요. 그때도 집주인에게 횡포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와.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하 직원이 한양에 첩을 두는 방법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2, 30냥을 내면은 둘째 부인을 맞이하고 그 둘째 부인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2, 30냥이 그때 당시는 얼마나 되는 돈이었을까요? 그 1774년에 황윤석의 일기를 보면요. 노비랑 함께 지출한 한 달의 생활비를 8냥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집이 요구한 월세가 한 달에 3냥 정도가 되거든요. 꽤 많네요. 그쵸. 그 가치가 가늠이 되실 텐데 이미 녹봉으로도 이 월세가 감당이 안 돼서 내가 집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돈을 갑자기 구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고향에 아내가 아직 그 새파랗게 눈을 뜨고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분께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첩을 드리는 방법은 결국에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무사한인 거네요. 네, 그럼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고창의 선비가 네. 서울에서 계속 어찌됐든 한양에서 일을 하려면 거기 머물렀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22번, 23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고도 하거든요. 근데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앞으로 다뤄볼 얘기의 한 줄기가 될 거고요. 예. 고향에서도 충분히 인정받던 선비가 왜 그렇게 한양 생활을 하려고 했을까? 이 짠내나는 스토리가 요즘 사람들하고도 좀 닮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안 바뀌는 걸까요? 그쵸. 근데 이런 얘기가 조선을 넘어서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보다 더 이전이면 뭐 고려시대, 네. 신라시대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일단은 고려시대까지 가볼 텐데요. 네. 고려시대에도 수도를 향한 갈망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네. 절망스러운. 좀 속상한 얘기기는 그러니까요. 하죠. 근데 놀랍게도 조선시대 한양에 살던 인구보다도 고려시대 개경에 살던 인구가 훨씬 더 많았고 이때 당시 인구 비율도 원주민보다 이주민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는 이주의 자유조차도 없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역에도 위계가 있었기 때문에 관청에다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이주가 허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개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개경으로 가려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야, 그러면은 이사도 자유롭게 못하는 고려시대 때
어떤 방법으로 개경에 갔을까요? 많이들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확실한 방법은 출세입니다. 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해서 관리가 되면 근무지가 개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경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 까다로운 허가 과정도 프리패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족을 이끌고 개경으로 이사까지 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 교육도 여기서 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취업 준비하는 과정도 모두 다 개경에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또 한 번 관리가 되는 경우가 조금 더 유리했겠죠. 그래서 대대로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가는 요즘과 많이 닮아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가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럼 민족적인 특성인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거슬러 오면서 현대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이렇게 반복될 일인가? 그런 생각에 또 다른 고민에 잠기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좀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거 급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명, 두 명 이렇게 좀 소수를 이렇게 그렇죠. 뽑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한 명. 그런데 어떻게 올라갔을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개경의 말단 공무원인 서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군인으로 취직을 한다거나 이야. 어쨌든 국가 공무원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개경으로 공부를 하러 유학을 하거나 스님이 돼서 개경에 있는 절에 머물거나 어쨌든 개경으로 올라갈 방도를 좀 와. 국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도 강감찬 장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기도 할 텐데 이야. 이렇게 개경에 올라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뭐였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죠. 고려시대에는 특이하게도 귀향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게 형벌이에요? 고향으로 가는 게? 네, 맞아요. 개경에서의 거주권이 박탈이 되고요. 자신의 본관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형벌이거든요. 덕분에 이게 출세로 얻은 신분까지도 박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경에 사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시대였구나라는 걸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굉장히 간단하게만 사례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방로의 시간 여행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 지역의 의미들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현대의 고민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결 방안은 없을지 이런 걸 좀 찾아보자는 의미이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이 안에서 좀 닮은 꼴들도 보고 실마리도 좀 찾아보고 할 건데 그때 왕들은 또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그럼요. 네, 그런 얘기들도 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 사례만 있을까 하고 눈을 또 돌려보니까 세계 역사에도 좀 비슷한 사례들이 다른 있더라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래서 눈을 조금 더 넓혀서 세계 역사로까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시야를 넓혀서 그 이야기로 가기 전에 저희가 중간에 노래 한 곡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지방로의 시간 여행 첫 시간이고요. 그런데 놀랐어요. 지금 노래 네. 듣기 직전에는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특유의 한민족 그대로 오랜 기간 살아온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뭐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 민족만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민족이고 다른 지리적인 특성을 가진 나라에서 네. 지역과 수도의 개념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봐도 수도는 있고 사람이 몰리는 곳은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조금 찾아봤더니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95%가 나일강 유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95%요? 네, 서울보다도 더 많은 숫자죠. 그래서 네. 인구 분산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 사람들이 또 도시로 이렇게 쭉 몰려가면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지역들도 생겨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단돈 1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50원 정도만 주면 빈집을 살 수 있게끔 그 이게 지역에. 현재 나오는 정책인 거죠? 네, 맞아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1,450원에 빈집을 살 수 있다. 네. 그 나라 가고 싶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지역으로 몰려들지 않을까 하는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게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도 아마 이렇게 좀 다루게 될 거고요. 도시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좀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와 좀 닮아 있는 세계의 소식들도 있을 거고 또 옛날의 이야기지만 요즘의 문제와도 좀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을 네. 것 같아서 그
그 안에서 조금씩 조각 모음을 해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만든 코너입니다. 역사서도 저희가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네. 여러 전문가들, 교수님들 함께 초빙해서 말씀도 나눠보고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고 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다는 뜻이네요. 네, 사실 이게 정말 가까운 문제잖아요. 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년이 계속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도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KBS랑 국토연구원이 그 대한민국 인구 소멸 지도라는 걸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울산은 5개 구군 중에서 3곳이 30년 안에 인구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그러면 하고요. 울산 전체로 보면 100만 인구라 치면 네. 50만밖에 안 남게 되는 거네요. 30년 안에.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2만 명 이하로 떨어져서 아예 공공기관들도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는 시기도 이렇게 계산을 해뒀던데요. 평균 100년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더라고요. 이게 물론 미래 얘기라서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라는 수치지만 그냥 좀 생각을 해보면 울산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끔찍한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네.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네. 100년 안에는 울산이 아예 없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울산은 광역시잖아요. 광역시가 이 정도면은 작은 도시들은 더 하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몇십 년도 갈 것 없이 이미 2만 명 이하로 떨어져서 아예 기능이 소멸된 그런 곳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와닿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방러의 시간 여행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네. 과연 지역 소멸 문제가 오늘날만의 현상인가, 해결 방법은 없을까를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다는 그런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도 당연히 돈이 모이니까 가는 거겠죠라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경제 전문가도 필요하실 테고 그럼요. 여러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앞에 얘기한 것도 다 막 역사적 인물도 등장하고 무슨 시대다 이래서 역사의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에 맞게끔 매 시간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고증 과정도 거칠 예정이고요. 그 핵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터뷰를 해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기도 할 거고 또 하고 싶은 질문이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판단이 들면은 전문가분을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대화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펼쳐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매주 청취자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죠. 네, 맞아요. 매주 방송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다시 볼 수 있는 쇼츠를 SNS에 업로드하게 될 텐데요. 댓글에 정말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가 되는 거고요. 답변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아주 푸짐하게 선물도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아주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아주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저 어느 시대 참 궁금합니다. 그때 뭐 통일신라 시대 울산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때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런 거 질문 주셔도 되겠고요. 네. 저는 지금 이게 정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야만 할 것 같은데 과거에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 얼마든지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이야기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이어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 꾸려가겠습니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를 다뤄볼까요? 가장 멀리 시선을 돌려서 전 세계 지방도시 살리기 정책의 현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선영 작가셨습니다.